제가 이런 말 하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왜 약간 펌밥도 좀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솔직히 열받죠. 집값은 올랐는데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정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집값이 좀 들썩이나 했는데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시 또 집값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번 대책으로는 좀 오랫동안 안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잠깐 안정됐다가 또 들썩거리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는 항상 이 이광수 연구원 거를 항상 지켜보거든요. 근데 오늘도 해안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좀 조망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래에셋 대우의 이광수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부동산 대책 과연 효과 있을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1번은 좀 적절했습니까? 그동안 정책은 약간 후행적인 느낌이 좀 있었다면 이거는 좀 선행적이고 시기가 적절했다는 그렇죠. 뜻이군요. 항상 시장이 움직이고 난 뒤에 규제도 나오거나 어떤 정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선행적으로 좀 정책이나 규제가 나와져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규제 강도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규제 강도나 방법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궁금한데 하도 종류가 많아갖고 야 이게 뭐부터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강력한 대책 뭐를 가장 강한 대책으로 꼽으십니까? 이번에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정책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해가 그쵸. 되게 힘드실 텐데요. 네. 그중에서 시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건 전 두 가지 꼽아볼 수 있습니다. 딱 집어주시는군요. 첫 번째는 네. 전세 대출을 통해서 집 사지 마라. 네. 전세 3억 원 이상 집을 사실 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은 일종의 갭 투자, 전세금을 이용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시장이 어떤 교란 요인도 됐고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전세를 금을 기본으로 해서 대출받아서 다른 집을 사는 행위를 이번에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좀 있죠. 네. 근데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그렇게 되면 자금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시장의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수요 중에서 투기나 투자 수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가장 강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 규제. 뭐 과열지유나 이런 게 할 것 없이 수요자 중에서 법인 수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통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법인 수요가 뭐 네. 거의 소수점 이하였는데 이제는 뭐 웬만한 데서 5에서 10% 뭐 그게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부 과열지구 아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집값이 급등했는데 청주 같은 데는 네. 갑자기 법인 비중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과거에는 한 채도 안 샀는데. 그러니까요. 네. 법인들이 산 겁니까?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이 산 겁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이 산 거죠. 그 약간 펌밥도 좀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네. 법인으로 매입하면 유리한 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라도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양도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걸 대거저 없앴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법인의 혜택이 줄어든 거죠. 그럼 법인이 줄어드는 수요도 줄 거고 법인이 갖고 있는 물량도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규제 대책이 나오면 지금까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이거 사겠다는 사람도 물론 없어지지만 매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매물도 잠겨버려요. 맞습니다. 이번 규제 대책은 그러면 매물도 좀 나오고 진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걸 엄밀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장의 매물은 급격하게 출현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이 대책으로도?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법인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는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의 상승이 네.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년도에 뭐 종부세가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법인의 매물이 계속 증가하면 시장의 매물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가격이 급격하게 매물이 출현돼서 하락할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점차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게 일단 현재의 전망입니다. 네. 근데 지금 집값이 오르는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일단
하도 돈이 많이 풀려서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기다 일본까지 돈을 막 풀잖아요. 근데 요즘엔 뭐 세계 금융시장이 전부 하나니까 이게 돈이 돌고 돌아서 계속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맞더라고요. 진짜 유동성 홍수다. 뭐 그냥 돈이 막 계속 쌓이니까 그거 자체를 지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대출 규제 이걸 통해서 그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는 걸 진짜 이번 대책으로는 좀 막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12.16 대책 때부터 9억 원 이상과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LTV를 낮추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했더니 이제는 전세 대출 받고 네. 사업자 대출 받고 신용 대출 받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저금리 상황에서 유동성이 대규모로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돈에 꼬리표가 없으니까 주택담보대출 좀 막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뭐 온갖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에 지금 현재 넣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지금 대출을 규제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격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높은 가격을 주고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는 되게 힘든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의 범위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번에 전세담보대출도 규제를 했으니까 이제 신용대출을 크게 많이 받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출받은 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뭐 법인대출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살 사람은 계속 시장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근저에 깔려 있는 건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서 오면 언제나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상반기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하향세가 좀 있었고요. 네. 실제로 실거래가를 보면 뭐 일부 단지에서는 20% 정도 하락한 구간이 나오고요. 실제로 그렇게 거래되다가 갑자기 매물이 감소하고 수요가 또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트리거가 됐던 건 뭐냐면 두 차례에 걸쳐진 금리 인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갑자기 국내도 코로나19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니까 또 돈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은 이런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거로 들어오거나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거를 근원적으로 막기는 좀 힘들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가 시장을 분석하고 어떤 내 집 마련이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시건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요가 붙거나 더 많은 지불할 누군가가 계속 시장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줄고 있다는 건 좀 저희가 좀 시장을 전망하는데 좀 주의해야 될 지점입니다. 원래 가장 이상적인 규제는 투기 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들은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많은 청년 세대가 좀 약간 좀 화가 나 있다, 열받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아니 나는 실수요자인데 이제는 그 기성세대는 말이야 옛날에 빚내서 마음대로 산 다음에 우리 청년 세대는 지금 막상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빚내서 아예 집을 못 사게 만들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사다리를 기성세대가 걷어찬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 세대도 있더라고요. 이번 규제의 어떤 어두운 측면? 이면? 이런 쪽이 아닐까요? 그렇죠. 솔직히 열받죠. 네. 집값은 올랐는데 그래서 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그나마 싼 아파트라도 사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원천적으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내 집 마련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라 이런 불만들이 커져갈 수 있는데 앞에 세대는 다 저 은행 돈으로 산대 말이죠. 저는 근데 본질적으로 질문 자체가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해서 집을 나 살 수 있게 해줘가 아니고 더 강력한 대책을 써서 집값을 낮춰줘가 본질적인 질문이 돼야죠. 그래서 청년 세대나 무주택자나 실거주자 분들은 네. 사실 정부한테 요구할 거는 대출을 해줘가 아니라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내려달라는 게 본질적인 질문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대출을 막 풀어놔서 대출해서 그 비싼 집을 사서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더 위기일 수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뭐 실거주 여건들을 넣었으니까 그러면 반대표가 늘어날 거고 재건축이 거의 추진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한 2, 3년 뒤에는 공급이 줄어들 거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나중에 가면 부동산 시장에 이게 공급 부족으로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책 중에서 또 강력했던 게 재건축 사업을 할 때 2년 동안 실거주가 안 한다면 네. 그럼 분양권을 주지 않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하겠죠? 네, 그러면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 거의 50% 이상이 거주하지 않아요.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놨는데 갑자기 그런 헌집에서 살라는 거예요. 50%나 됩니까? 굉장히 많군요. 사실 일부 아파트는 거의 70% 이상이에요. 굉장한데요? 네. 70%? 네. 3분의 2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많은 분들이 굳이 그렇게 헌집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는데 갑자기 이제 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뭐 사업 안 하겠다. 그러면서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사업 진행 안 되고 공급이 부족하겠다 네. 이런 논리들에서 집값이 또 오를 거다라는 네, 그런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장해야죠. 네. 사실은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그래서 네.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될 거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거기 50층짜리 아파트가 생기면 공급이 많이 생겼네? 그럼 집값이 안정돼야지 이게 아니고요. 개발이 엄청나게 됐네? 여기는 맨하탄이 되겠네? 그래서 집값 또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게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사실 좀 다른 이면을 봐야 되고요. 새 아파트, 그다음 대단지 아파트 이걸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오른다.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나 그런 가격이 오르면 또 시장 혼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서울에 특히 새 아파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꼬리가 거의 엄청 최근에 흔들긴 벌었어요. 되게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노후주택에 대해서 개발 규제를 하면 어느 네. 정도 시장이 안정하다는 건 이건 뭐 검증됐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과도하게 개발하거나 이러면 시장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언제 하면 좋으냐면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도 완화해주고 공급을 완화책을.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한 10년 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해주고 본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대안은 3기 신도시 같은 네. 그런 대단지 이제 어떤 대규모 개발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자 이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3기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들이 그럼 거기는 그래도 교통이 좀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울 시내 유휴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그 그린벨트가 되게 많아요. 그린벨트. 근데 그거 그린벨트 워낙 논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린벨트 중에서 3등급 이하. 3등급이야. 예, 그러니까 가보시면 쓰레기 막 널려 있고 비닐하우스 막 있는 거. 네네. 사실은 그린인데 그린하지 않은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추산해봤더니 그 땅에만 아파트 공급만 해도요 26만 호가 서울 시내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26만 원면 그거 진짜 집값 안정될 만큼 엄청나죠. 굉장히 더 많은데요? 충격적인 건 그런 땅이 어디에 가장 많으냐면 강남 4구에 인접한 데에 가장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유휴토지라든지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를 좀 활용할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개발한다고 해도 분양한다고 해도 시장이 먹히지 않잖아요. 네, 아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네. 공급들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좀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들이 지금 좀 고민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뭐 그린벨트 얘기는 반대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데 그린벨트를 엄밀하게 따져보고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과연 이게 그린벨트라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래서 강남이 개발될 때도 잘 보시면 한강을 매립해서 강남을 만든 겁니다. 압구정동을. 그러니까 그만큼 유휴토지에 대해서 뭔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볼 부분은 되는 거죠. 이제 좀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 또 오른다는 사람들은 또 한없이 오를 것처럼 얘기하고 규제 계속 있으니까 좀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정부도 있고 이 사이에서 결정 내리기가 참 어려운 시점인 것 같은데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어려운 또 질문이신데요. 훅 들어왔습니다. 훅. 네. 최근에 시장의 변화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그게 실수요자건 투기 목적이면 투자 목적이고 어쨌든 시장이 변화해서 예외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시장의 변화 중에 되게 재밌는 변화들이 최근 있습니다. 2020년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 물량을 내놓는 주체가 법인입니다. 오묘하게 김포하고 파주가 빠지니까 저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봐 우리 시장이 훨씬 더 강해 정부에서 못 막다니까 Round one.